태극신검 2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생존수단의 공급은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집단별로 분업화되고 집단 내에서도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직이 양적으로 커지면서 발전하면 분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러한 원리는 생존수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것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가공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 복합물들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는 완성물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업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죠. 만약에 자급자족을 한다면 인간들의 관계는 약해지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업의 원리는 경제영역 탐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며 애덤 스미스 역시 분업의 원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 집단별로 분업화되고 집단 내에서도 분업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애덤 스미스 역시 알았던 것이지요. 예컨대 어떤 수렵자 또는 목양자의 한 종족 가운데서 어떤 특정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신속하고 교묘하게 활과 화살을 만든다고 하자, 그는 가끔 그의 활과 화살을 자기 동료의 가축 또는 사슴고기와 교환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드디어 그는 자기가 벌판에 나가서 그것들을 잡는 것보다 이와 같이 교환하는 편이 더욱 많은 사슴고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활과 화살의 제작이 거의 중요한 생업으로 되어 그는 일종의 무기 제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 분업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기만을 생산하는 이는 왜 무기만 생산하게 된다는 건가요? 무기만을 생산했을 때 자기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다음, 다른 한 사람은 그들의 오막살이 또는 이동가옥의 골조를 만들거나 지분을 만드는데 탁월하다고 하자. 그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가끔 그 일을 해주고 이웃 사람은 마찬가지로 가축과 사슴고기로서 그에게 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전적으로 이 일에 몸바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일종의 목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 다른 일을 간두고 목수가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니까 그렇겠죠.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사람은 대장장이 또는 노스장이가 되고 네 번째 사람은 야만인의 의복의 주요 부분인 수피 또는 모피의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 또는 끄손질하는 직공이 된다. 그래요. 시장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장을 부정하는 이들은 뭐라 하나요? 시장이 없어지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시장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자, 그릇된 견해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을 얘기한 거고, 뒷부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을 얘기하겠죠. 1파운드는 중침으로 4,000개 이상이 되므로 이 10사람은 하루에 48,000개 이상의 핀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10사람이 한 조직 내에서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핀을 생산하는데 4,000개 이상을 생산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저마다 하루에 48,000개를 만든다는 거죠. 분업을 통해서. 따라서 저마다 48,000개 핀의 10분의 1, 즉 4,800개를 하루에 제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모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작업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이 특별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혼자서 하루에 20개의 핀은커녕 단 한 개의 핀도 제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즉 그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작업을 적당하게 분할하고 결합시킨 결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수량의 240분의 1은 고사하고
4,800분의 1도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업을 통해서 10사람이 협조를 하면 4,800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혼자서 피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겠죠.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개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앞의 글은 분업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으며 뒷글은 분업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21세기인 현 시대에서 분업은 18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현 시대는 더 심화됐겠죠. 한국의 예를 볼게요.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을 그래요. 한 사업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협력사들이 있겠죠.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영업소나 대리점, 할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운행에 있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판매하거나 운행할 때에도 여러 사업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 수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한 업체가 다 만들어서 하진 않겠죠.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분업화도 역시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반영을 고려해 구조조정이나 조합 단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에 달려있죠. 현대자동차 사업 보고서에 나와있는 말이죠. 그래요. 주거 공간인 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토굴이나 동굴을 이용하다가 문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집을 짓게 되는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도 원래는 짐승처럼 토굴이나 동굴에 살았겠죠. 하지만 집을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가집을 지어 살았는데 초가집은 흙과 볏짚을 이용하면 지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은 조선시대 때 서민들이 살던 집이죠. 하지만 집 자체가 복합물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생산물이었습니다. 집 자체는 여러 가지 그래요. 물건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지죠. 지붕, 벽, 바닥, 난방시설, 요리공간, 배설공간 등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복합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복합물로 진행되면 각각의 부분에 필요한 재료들도 그에 적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라는 재료가 발명되었고 석고와 석회를 섞은 자연 시멘트도 재료로 발명되었으며 시멘트에 모래 자갈을 섞어 콘크리트를 발명했는데 이는 벽체와 지붕의 보강재나 구조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철과 유리 역시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후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또한 실리콘이나 본드, 석유 보강제, 플라스틱 보강제 등 화학재료 역시 재료로 이용됩니다. 최근에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대형 건물에서 많은 인간들이 거주하게 됨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 분업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수많은 기업들이 별도로 제작하며 최종 완성물을 만드는 건설사는 그런 재료들을 통해 만들어진 중간재들을 설계도면에 입각해 건설 장비와 인간 활동을 이용해 결합하는 것입니다. 건설 장비는 일종의 작업도구로 그러한 재료들을 결합하는 데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는데 그러한 건설 장비는 공장의 기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굴착기, 불도저,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파일 해머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도구들, 즉 건설 장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완성물은 자급자족에 의해 단순한 형태로 생산될 수 있으나 사회가 양적 성장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집단별로 분업화되며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산업에서도. 생존수단에서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집을 살펴보았으나 섭취를 위한 음식물이나 업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합물이 될 가능성에 따라 복잡한 형태를 지닐 수 있고 단순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차이점만 존재할 뿐 양적 성장과 더불어 분화되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생존수단의 사회적 총생산량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총 소비량 이상으로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식료 생산, 그렇죠. 음식료 생산에 종사하는 인간들이 자기나 가족을 위해 소비할 양만 생산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료,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비할 식량까지 생산해야 되겠죠. 집이나 의복 역시 그러합니다. 자급자족 비율이 높은 사회였던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으며, 그렇죠. 분업화되어 수공업에만 종사하는 인간들도 존재했습니다.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인간들도 있었죠. 또한 신분제도에서는 귀족도 있었잖아요. 그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먹을 식량도 생산했어야 되겠죠. 보통 어느 사회나 교황과 세금과 같은 강제력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비해야 할 목도 해결되는데 이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사회적 분업화는 국제적으로도 진행됩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확인이 되죠. 물론 분업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분업화가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서 의료 제조업은 주요 업종이었으나 인건비가 오르면서 유음 발생이 힘들어져 국내적으로 생산이 힘들어졌으며 현재는 시장의 성장 단계가 낮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이 주요 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업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경제 철학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도구는 생산물의 생산 조건에 대응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입니다. 작업도구는 공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분리됩니다. 작업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작업도구 중 생산 도구는 이래야 더 정확하겠죠. 빌딩 이런 것도 작업 도구가 되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도구. 이래야 더 정확하겠죠. 그래요. 동력장치, 전동장치, 작업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기계를 파악할 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언급된 방식인데 작업도구를 파악할 때 유용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분류는 누가 처음 했는지 확인이 되진 않죠.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죠. 완전히 발달한 기계는 어느 것이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부분, 동력기, 전동장치, 끝으로 도구 또는 작업기로 이루어진다. 동력기는 전체 메커니즘의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그렇죠.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가 있고 또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게 각각이 동력기, 전동장치, 작업기를 이루겠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기에는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인간이 칼, 망치, 도끼나 등을 직접 사용했는데 여기서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힘은 인간의 신체의 힘이니 인간이 동력기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고 힘을 전달하는 것도 인간 신체를 이용했으니 인간 신체 역시 전동장치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칼, 망치, 송곳, 낫은 자극기 사용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인간을 분석해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기계라는 거예요. 자극기에는 방향에 따른 움직임을 일으키는 장치가 있는데 인간의 팔, 다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니 인간 역시 자극기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세 부분 역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말, 소 등과 같이 짐승들을 길들여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말, 소 등과 같은 짐승들이 이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풍력이나 수력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량을 통해 생산성이 더 좋은 풍력이나 수력으로 대체되었다가 그래요. 처음에는 사용하는 힘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의 힘이었겠지만 짐승들이 힘을 빌리게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힘을 빌리게 되죠. 그보다 생산성이 더 좋은 전기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력이나 수력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동력기는 거의 사라지고 전기력을 이용하는 전기기관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석유의 폭발력이 전기력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므로 전기기관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전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 주로 버스를 제조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자동차 그렇죠. 초기 자동차는 전기력을 이용한 엔진을 사용했겠죠. 벤츠가 가솔린을 이용한 자동차를 개발한 한 이후로는 전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 생산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생산성이 더 높은 원자력이 등장함으로써 원자력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원자력은 폭발력이 너무 크고 현 시대의 기술로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정도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규모 전기를 이용할 때에만 이용되고 일상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힘이나 휘발유의 폭발력과 같은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역사적으로 사회가 양적 성장과 더불어 발전함에 따라 보다 많은 동력을 이용하려 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전개되고 보다 생산성이 높은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생산성이 낮은 동력을 사용하는 동력기는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동장치는 동력기에서 발생한 힘을 자극기에 전달하는 장치로 힘을 제어하는 장치 역시 포함됩니다. 전기를 전달하고 제어하는 장치로는 전선이나 콘덴서 등이 있으며 물리적 힘을 전달하는 장치로는 기어, 벨트, 사슬 등 물리학적, 기계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힘을 전달하는 도구들을 개발하여 장치들을 만드는데 이에는 마찰 전동장치, 감기 전동장치, 기어 전동장치, 액체 전동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작업기는 인간의 손과 도구를 대신하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은 두 개이지만 문명이 발전하여 기계가 사용되면 기계의 손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전달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의 전달도 가능하며 속도나 지속성도 개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인간이 단순한 도구를 지니고 진행하던 수단으로서의 과정이 분리되어 보다 더 생산성 있게 발전하는 것으로 이 세 부분은 개별적으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성으로 인해 유기적 관계를 결성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도구는 완성물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 및 발전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작업도구가 발명되더라도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의 작업도구보다 더 많이 든다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되는 최종 소비자의 총량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에 소비 가능한 특정한 최종 소비물의 총량이 100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150을 생산할 수 있는 작업도구가 가동 중이라면 더 이상의 작업도구는 필요 없으므로 가격이 급락하거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시장을 통해 거래될 경우 그렇죠. 작업도구가 안 팔리겠죠. 반대로 작업도구가 일정 기간 70개의 생산만 가능하다면 공급 부족으로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의 이윤 및 이윤율이 증가하여 기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기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작업도구 역시 사회 내에서 제한을 받으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며 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항상 있다. 불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보다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한 기계가 개발된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더라도 기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절반의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기계가 발명되었다면 이윤의 크기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계를 교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하여 기계의 수요는 전무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철학도 남겨놨으니까 다루었을 수도 있고 깜빡하고 안 다루었을 수도 있겠죠. 하도 오래전에 써서 경제 철학 역시 기억이 나진 않겠죠. 욕망 충족 수단은 생산력이 생존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생길 때 발생하는 최종 소비재입니다. 욕망 충족 수단이 사치품을 의미하고 생존 수단이 필수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 충족 수단도 필수품이 될 수 있으며, 그렇죠. 담배 같은 것도 필수품이 되잖아요. 생존하고 무관한 화장품 이런 것도 필수품이 될 수 있죠. 생존수단 역시 사치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술, 책, 화장품, 스포츠용품, 예술품 등은 생존수단이 아니고 욕망 충족수단으로 보아야겠으나 필수품이 될 수 있고, 음식이나 신발, 집은 생존수단이지만 가격에 따라 사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발도 비싼 건 비싸죠. 의복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생존수단이라 해서 사치품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관하겠죠. 사치품과 필수품은 가격에 의해 결정되겠죠. 물론 생존수단이면서 필수품일 수 있고 욕망충족수단이면서 사치품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충족수단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물이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는 데 투여되어야 합니다.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 생산물이 투여되어야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만일 어떠한 사회가 비축 없이 일정한 양의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사회를 유지하고 남은 생산물들을 전부 투여한다면 그 사회는 양적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욕망충족수단이 사회의 양적 성장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생존수단과 작업수단, 욕망충족수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욕망충족수단을 악으로 보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존이 해결되면 다양한 욕망이 생기게 되고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욕망 충족 수단이 생성되고 소비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들도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욕망 충족 수단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죠. 사회가 발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양적 축소가 진행되면 욕망 충족 수단, 특히 사치품이면서 욕망 충족수단은 생존수단과 특히 사치품이면서 욕망 충족수단에 대한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하면 그렇게 되겠죠. 식량 구하기도 어려워지면 욕망 충족수단을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말 하는 거죠. 따라서 국제적 거래를 배제할 경우 욕망 충족수단은 생존수단과 그와 관련된 작업수단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인간들이 풍요로워질 때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라면 욕망 충족 수단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와 권력이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형성되어 있어야지 욕망 충족 수단 발전이 용이해지겠죠. 국제거래나 사회의 풍요나 기타 이유 등으로 욕망충족수단이 생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욕망충족수단이 생산과 소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생존수단과 작업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간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수단과 작업수단이라는 생산물은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서의 소비나 사용까지 전제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욕망충족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서의 이상은 다른 영역들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식량, 예를 들어 식량은 얼마만큼 생산되고 있을까요? 작업수단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욕망충족 수단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래요. 욕망충족 수단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 뭐 근로자도 있고 기업 소유자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이 잘못돼도 다른 곳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인텔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강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방교 활발발지. 그래요. 가르침을 버리고서 그래요. 순회에서는 안 되며 가르침의 참 뜻을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렇죠. 앞에서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말은 가르침을 내려놓지 마라. 수련할 때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는 방편을 찾아서 수련해야 되겠죠.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방편이나 유행하는 방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요. 전해진 참뜻을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연기화심적 기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게 하고 마음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다 설명했죠. 기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어떤가는 신과 같은 마음이 돼야 한다. 그 뜻인 거죠.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죠. 연후 입정 그러한 후에야 조용함이 될 수 있다. 혹은 고요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용이나 고요함은 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럭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정시 정요 득기 득규 고요해진 후에라야 럭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킨 후에라야 기틀을 얻고 구멍이 될 수 있다. 기틀은 뭘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기틀을 얻고 구멍에 들려고 해야 한다. 어떤가는 신이 나타나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얻는 것이 기틀을 얻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틀을 통해서 구멍에 들어가야 한다. 구멍은 예전에 설명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 그렇게 풀할 수 있겠죠. 불과 자제, 무사, 감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일 없이 거북이가 껍질 속에 들어가듯이 멍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 많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숨쉬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뜻을 얻지 못하고 상징적인 표현에 집착할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년방아지죠. 모든 만가지 연을 내려놓은 가운데 성성자 약지 깨닫고 깨달음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억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불가의 흥승당 또한 뜻을 일으켜 어떤 바탕을 이으려 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을 이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있죠. 뜻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지. 또 어떤가는 신의 뜻이 절로 일어나게 해서 깨달아야지. 뜻을 억지로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퇴인진 무릇 참된 뜻을
그래요. 크게 인정할 때, 즉 이유차 이와 같이 되기 쉽다. 전해진 참된 뜻에 집착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그 뜻을 일으켜서 참된 뜻을 일으켜서 집착하면서 그래요. 절로 일어나는 깨달음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염 불의 인진. 그렇다고 해서 참된 뜻을 마땅히 인정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참된 뜻을 인정을 하되 마음에서 깨달음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만 달리 얘기하면 참된 뜻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에서 절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기도 하죠. 단진 소식. 다만 숨을 죽인다. 숨을 죽인다는 건 뭔가요? 넋의 작용을 거쳐서 그릇된 표상과 관념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을 숨을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참된 뜻에 집착하는 것은, 참된 뜻에 집착해서 깨달음이 절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일까요? 그 역시 넋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소식 숨을 죽인다는 것은 제약, 존약, 망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유, 의무, 의득, 이유의, 무의, 득지, 가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어서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이르러야 참된 숨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말이죠. 어떤 뜻은 표상이나 관념이 될 수도 있죠. 표상이나 될 수도 있고 관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상이나 인간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상과 관념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상과 관념이 있기 전의 뜻, 그것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있나요? 없나요? 표상과 언어로 이루어진 관념이 있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표상이 동일한 뜻이 표상이나 관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한다. 또 그러한 곳의 뜻은 아직 표상이나 관념으로 표현되기 전이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러한 뜻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는 방편을 버리고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방편이나 유행하는 방편을 선택하여 수련해서는 안 되며 세상에 전해진 어떤가는 신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어떤가는 신의 뜻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어떤가는 신의 뜻이 마음에 드러나게 해야 하며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비로소 넋의 작용은 그치고 어리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어리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에는 어떤가는 신으로부터 어떤가는 신을 뜻을 얻어 어떤가는 신이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거북이 같은 껍질 속으로 숨듯이 멍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열을 내려놓은 가운데 깨닫고 깨닫는 일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지 특정한 뜻을 억지로 일으켜 깨달음을 이어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참된 뜻에 사로잡히면 참된 뜻만을 고집하며 이와 같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하여 참된 뜻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며 단지 넋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참된 관념과 참된 표상이 절로 나타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달리 얘기하면 참된 뜻에 사로잡혀 절로 일어나는 깨달음을 부정하는 행위 역시 넋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넋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표상이나 관념을 없애는 일은 표상이나 관념 사이, 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즉 표상이나 관념 이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참된 뜻을 얻을 때 비로소 참된 관념과 참된 표상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